2015년 7월 9일 3인 3색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유승민 정국이 끝났습니다. 그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새정치연합은 지금 2차 혁신안이 발표됐죠. 이게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시기를 결정한다. 지난번에 정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본인이 D-Day 6일을 갖다가 넘겨서 어쨌든 의총을 통해서 의총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사퇴했지만, 또 사퇴 기자회견도 또 여러 가지 말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당청 관계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만 멘트를 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쨌든 본인의 뜻대로, 청와대 뜻대로 이제 상황은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은 섭섭한 상처는 많이 입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당정청 관계 부분들은 이제 지난 5월 15일에 이제 한번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문 열었었는데, 그것도 복원하고 오늘 이게 청와대가 이렇게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사태 수습 능력이라든가 정치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인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가치를 지키려고 했다. 그 말은 상당히 현재 여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등, 이렇게 군주제로 돌아간 것 같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애둘러 말했지만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쐈다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로 제일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원내대표라는 게 이제 당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자리인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면서, 그때 이제 당권 대권을 앞으로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돼갖고 여당, 그때 당시 여당은 이제 지금 야당이겠지만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당권 대권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원내대표가 그전에는 당 총재가 임명하던 원내 총무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원내대표 격상이 되고, 그러면서 양쪽에서 의원회에서 선출된 어떤 원내대표들이 협상권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전보다 진일보된, 배후에서 어떤 당 총재들이 이렇게 국회를 좌지우지했다면,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걸 지금 확 일거에 후퇴시켰다. 그 문제에서는 어떤 갖다 붙이더라도 대단한 어떤 우리 정치의 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14일까지 차기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문제도 이제 지금 선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하고, 또 어떤 내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 추대한다. 그런 거는 그것도 역시 좀 태행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겠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정치를 태행시키는 것이 과연 지금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크게 봐서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폭풍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음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한다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경선을 붙일 그런 지금 이제 민주적인 정당 운영할 지금 정도도 지금 상황이 못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한편으로 대통령과 어떤
지금 그 금방 이야기한 그런 원내대표, 집권 여당 간에 있어가지고 서로의 어떤 이 권력 분산의 차원으로 나왔던 그 원내대표가 일거에 그동안 그 역사적인 어떤 발전의, 정치적 발전이 쭉 후퇴해버린, 그거 참 진짜 치욕적인 어떤 이 날인데, 또 한편으로 이걸 감아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한테 반기를 들면서 당권 대권 분리라든지 정당 민주화를 내고 탈당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의 어떤 신보수 노선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신보수 노선으로서 수도권과 중도표를 받아서 그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년 총선은 또 어쩔 거냐.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이라서 사실은 그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들도 참 당혹스럽고 지지층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당혹감 이중성, 이런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이게 뭐라고 이제 뭐 청와대 내에서도 네. 이제 수석 비서관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이렇게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대통령에게 이것은 사실은 사실관계와 상식관계여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상황은 내부에서도 아마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제 현재 같은 여러 민주주의적 대원칙이 무너졌다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에게 도전했고 또 자신의 뜻을 대신했다.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민주적인 기본적인 어떤 원칙 부분들은 거의 이제 뭐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몇 보수신문 언론에서는 또 그전까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비판적이다 대통령한테, 유승민 대표의 그 사퇴의 변 가지고서 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자기가 국회법 개정안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퇴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지금 무슨 다인 것처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중성이라는 네. 그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여당으로 하여금 제일 답답하게 만드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집권당 내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는 당내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그 개파 간의 어떤 뭐랄까요, 이 노선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그 부상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차기 집권에 대한 어떤 구도나 구상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친박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무슨 그 친박 내에 새로운 리더가 부상을 해가지고 차기의 어떤 그 전망을 열어가는 그런 그거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적으로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경쟁자나 어떤 경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떤 조금 대립되고 어떤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인물이 성장하면서 여권 내에 다음을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여지도 이번에 완전히 차를 자른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뭘로 갖고 차기 총선을 치르고 대선은 또 어떻게 준비해갈 건가, 이 문제가 여권 내에서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어떤 그런 미래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답답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김영중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토론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봐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청와대가
현재 이제 비박 지도부 유승민, 김무성 비박 지도부가 자신을 등을 지면서 총선에서 이겨봤자 자신을 이렇게 치면서 차별하면서 총선에 이기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킨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총선에서 이제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새누리당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사장님께서 표현하듯이 120석이 마지노라고 봤을 때 지더라도 내 통제하에서 당을 꾸려나가는 것이 레임덕이 아문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려 보였습니다. 총선 승리 자체가 보다는 레임덕 자체를 더 중요한 정치적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 정도까지 간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의 대선 주자가 되는데 그 2004년도 그 17대 총선에 121석이 아주 중요했죠. 완전히 그때 처음에는 탄핵 열풍 속에서 50석도 어렵다 할 정도에서 121석을 갖다가 구축했는데 그때도 상징은 천박당사였어요. 천박당사. 예를 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어쨌든 간에 당을 살린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또 저력으로 샜는데 그때마다 저 보면 신보수노 노선에서 예를 들면은 또 소통의 어떤 리더 이랬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는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이기도 한데 예. 어쨌든 굉장히 부상을 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은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스스로도 이렇게 그 뚜렷하게 뭘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그 제약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길게 본다면 여건이 이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유승민을 쳐다보게 되고 유승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새로운 카드가 이렇게 그 준비되고 있다. 그 점은 이 여건 자체가 그렇게 그 수순을 만들었다든가 절차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의 어떤 그 전국의 흐름 자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아버님 유수구 전 의원이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또 이렇게 정권의 한가한 사람한테 무죄를 판사 시절에 했다든지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여권 내 이렇게 그 부족한 그 대선 주자의 한쪽에 어쨌든 확실히 자리매김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막 지난 전당대회 때는 기세가 크고 당정청의 수평적 관계를 이뤄내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그 힘차게 그 했던 김무성 당대표가 가장 이렇게 이 좀 국인 꼴이 됐지 않았나. 이게 김무성 당대표가 뭐 순망치한 그래서 입술과 이빨의 관계로서 어쨌든 간에 비박 그 투톱으로서 해왔는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피를 흘리게 된 꼴이 돼버리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청와대의 관계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 사람 아니냐 이런 말도 했다는데 네? 현재 권력에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 또 YS 또 노선을 정치 철학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니까 뭐 돈키호테는 미래가 없다. YS가 옛날 그랬었죠.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당대표? 근데 YS 정치 노선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YS가 이 후보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마산에 내려가고 네. 그 목리를 부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자신이 이제 그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현재 권력하고 싸워가지고 맞설 수 있을 만한 그게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당 대표로서 수습의 길을 간 거 아닌가 봐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청와대나 어떤 친박에서 볼 때 참 그 의미 있고 고맙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그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적절하게 했다. 이렇게 봐지기보다는 무슨 사람이 저러냐. 좀 그 겉으로 보기보다는 너무 그 좀 무르고 그 자기 그게 없는 거 아니냐. 어떤 결단력이라든가 그거 없이 오로지 그냥 그 고개 숙이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상당히 좀 타격을 심하게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될 거죠.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렇게 청와대의 힘을 박 대통령 지지층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선 건 사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는 항상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정치적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이번 행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자기가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고두고 대권에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볼 것이다. 결국은 대립각이 6월 25일, 26일에서 29일 사이에 대립각이 유승민으로 가느냐 본인한테 가느냐는 중요한 선택의 지점에서 대립각을 유승민 의원한테 넘겨줘 버린 꼴이거든요. 그리의 상황에서는 김무성 대표는 완전히 휘둘리는 양쪽으로부터 휘둘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청와대로부터 그러면 신뢰를 얻느냐 이 부분은 수습되고 난 이후에는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법 개정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이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김 대표거든요. 김 대표가 다 동의하고 실제로 이 부분에 추인을 했던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 부분들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얻기가 예의치 않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비박기 부심 역할을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 이번 사태로 비박기가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 밑에 줄을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환경에 몰렸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로부터 지지를 얻고 정치적 중심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는데 양쪽 모두로부터 실질적으로 신뢰를 얻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무대가 제일 바보가 됐다 이런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이 211명의 여야 의원이 찬성. 이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대헌 주도 세력의 청와대에 한번 이렇게 뭔가를 이 파워 테스트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한편으로 하지만 또 이렇게까지 그 청와대가 강경하게 그 놓은 거는 총선 공천 주도권 이렇게 그 문제다. 예를 들면 이때 물렁하게 그 했다가는 예를 들면 이 한번 2008년도에 친박이 학살됐었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이때 친이가 이제 학살됐다. 서로 1대1로 주고받았는데 내년 2016년대 총선은 지금 여러 면에서 볼 때 친박이 불리하다. 이게 이런 차원에서 찍어내기 차원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다음은 바로 이제 유승민 다음에는 김무성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자기의 현재 권력에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추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그쪽하고 일정 정도 승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비박 내에서도 이제 약화되는 리더십으로서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그 헤쳐나가는데 또 본인의 어떤 대선 가도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그 봉착했다. 근데 뭐 그 외에 대안이 있었겠느냐? 김무성 대표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우리가 로키를 계속 쓸 거다 이래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전면적으로 좀 이 모멘텀을 할 시기는 결국 총선 직전이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그 야당이
어쩌 말하면 민주주의 조종을 울렸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국민들한테 그 부분을 임팩트 있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야당이 결국은 뭐 전국에서는 대통령하고 유승민밖에 안 보이는 걸로 됐고 야당은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은 했습니다만은 뭐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입법부 과정에서도 최종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이 수적인 열세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 날 표결에 새누리당이 불참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후에 이제 이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유승민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이 지금 뭐 그렇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내리에 남거나 하지는 못한 거 아니냐 그런 게 뭐 야당이 지금 상황이 아니고 또 뭉쳐 있다 하더라도 뭐 이 부분은 너무나 문제 더군다나 대통령과 어떤 그런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권 내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야당 내부도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목소리는 다 비슷비슷했죠. 하지만 아무 누구의 그 발언도 크게 그렇게 와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이 어쨌든 그 가운데서 2차 혁신안을 내놨죠. 2주마다 지금 혁신안을 내주고 그것을 5번 정도, 그래서 5부작 드라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 핵심은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제를 폐지한다 이런 거였는데 최고위원은 지금 총선 이후로 지금 넘기고 사무총장은 바로 지금 한다는 거죠. 예. 이게 5본부장 체제로 간다는. 예, 중앙위에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혁신안이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본질을 좀 못 뚫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자체가 계파 갈등의 지금 현상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접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최고위원회가 갈라져가 거기서 뭐 어떤 당을 힘있게 끌어가기 원하는 당을 어떤 티각티각하고 뭐 이런 거니까 최고위원을 이렇게 선거를 내가 뽑아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서로 지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그 안에서 뭐 친노계, 비노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당의 이 계파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걸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걸 달리 해야 된다. 지역 대표, 뭐 직능 대표, 그다음 청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올리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건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또 사무총장제가 이번에 이제 그게 되면서 이 5본부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핵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5본부장 체제로 하는 것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대표가 5본부장하고 다 이제 직접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이 실무가 그렇게 각 본부 단위로 분산됐을 때 오는 폐해 같은 거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갖고 보였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재현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총선으로 가면서도 이건 본부장 체제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뭐 총선 체제는 또 따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상에 대한 적자적 대안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문제 근원적인 어떤 해결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노는 어쨌든 간에 시기 문제, 총선 후로 박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혁신 자체가 당을 혁신시켜가지고 총선 승리를 일단 가져와야 된다. 이건데 혁신안이 이 중심적인 부분을 총선 이후에 실시한다. 이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다 그래요.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있는데
지난 4월 28 전당대회라든가 4.19 이제 재보선 이후에 아직까지 혁신안들은 나왔지만은 구체적으로 본질,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공천, 그러니까 판짜기, 총선 판짜기의 본질 부분들은 건들질 못하고 다 겉도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겉도는 상황의 한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야 모두가 이렇게 전쟁이 진영 내 전쟁이 지금 계속 붙고 있거든요. 판짜기를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사무총장제는 이렇게 5본부장제로 한다는 것은 대표가 직접 공천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비노가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는 건들지는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원회 총선에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들은 관심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비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10월 달까지 결국은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까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고 지금은 최고위원제도 최고위원 그걸 하는 거를 총선 전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 뭐 비노가 반발하는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최고위원을 새로 뽑거나 이 부분을 건드리려면 전당대회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분당으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에서 비노 쪽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전대를 해갖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그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어렵고 한번 반대해 본 겁니다. 네. 그럼 문제는 이제 사무총장제 폐지는 좋은데 그걸 5본부장을 하겠다면 그걸 갖다가 거꾸로 대표가 다 그걸 했을 경우에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무력화되면서 거꾸로 이제 너무 대표 권한이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천은 이제 별도의 기구를 해가지고 거기 공천 그 하는 그걸 또 대표가 임명한다는데 그것도 이제 대표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거다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지금 이제 혁신위의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그 갈등에 쌓여 있는 어떤 당의 그 상황을 갖다 좀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줬다, 시간을 끌어줬다. 라고밖에 없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본질적 문제는 결국은 그 문재인 당 대표의 거취 문제다. 라고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문재인 대표와 그 친노 쪽에서 예를 들면은 뭐 내놔야만이 예를 들면 이게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재인 당대표가 있는 한은 총선의 공천 문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총선 승리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지금 현재 이런 혁신이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상정한 가운데서 간다면은 결국은 그 신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혁신위가 혁신안을 앞으로 세 차례 남았지만 거기에서 당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짚을 수 있을까요? 당대표 거취 문제를 직접 이제 이 혁신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선에서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혁신위가 하기는 어렵다고 보죠. 그러나 그 과정으로 가면서 이 당내에 어떤 조성되는 그 흐름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어떻게 혁신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이 되면 그림이 대충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건데, 이건 이래가지고 당이 봉합되기는커녕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겠구나 이렇게 봐진다면 뭔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혁신위가 건의하고 그걸 문 대표가 수용해가지고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특단의 어떤 그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양상의 어떤 그런 저쪽에도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1라운드 끝난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2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이번 과정에서 보면 이 친박 비박이라는 박근혜를 놓고 친박이냐 비박이냐 하는 문제, 이쪽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놓고 친노냐 비노냐 하는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이 이제는 한국 정치에서 좀 이게 좀 한번 그걸 뛰어넘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그게 보수 쪽도 요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냐 뭐 이런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게 좀 찾아져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금방 말씀하신 여당의 친박 비박이 있고 야당의 지금 친노 비노가 있을 때 비박과 비노가 모여가지고 중도 신당론 이런 이야기를 본게 총편에서 많이 하고 있고 박영선 의원이 마치 그게 이 상상력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봤습니까? 실제로는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네. 이게 이제 비박이라고 했을 때 이 비박이 굉장히 분포가 다양합니다. 친이계부터 이렇게 유승민까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의 주류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액세서리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중부담 중복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그 현재 기득권 정당이라고 새누리당에서 주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승민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비박 내에서 여러 개가 현재 김무성 대표라든가 여러 분들이 다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갈 것이냐 문제 있고, 두 번째는 비노도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 스펙트럼들을 몰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정리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일 수밖에 없다. 뭐 그걸 이렇게 오히려 이제 양당의 핵심들은 그렇게 다 따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여야 양당 구도가 상당히 견고하고 또 그것이 이제 지금에서 뭐 지역 기반이라든가 또 어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걸 정치적인 그걸 기대를 받고 그걸 새로운 정치 리더로 커나가야 될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대체로 좀 지향성에서 거기에 있다. 예를 들어갖고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뭐 정병국, 정두원까지 이렇게 본다면 연령대에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경험에서도 그렇고 또 일정하게 나름대로 이 정치를 보는 그거라든가 또 노선상의 어떤 부분에서도 조금의 공통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쉽지가 않은 일인 건 분명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하고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 박영선이라든가 김부겸이라든가 또 그 연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양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장 저는 집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다음 총선에서 거기서 어떤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만 되더라도 그 다음에 가면서는 상당한 그게 울림이 되고 그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다음 대선으로 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장 다음 대선에서 뭐 정권이 바뀌느냐 아니면 보수에서 누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87년 체제, 소위 말해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소선무구제로 해가지고 각자 거기서 국민들 어떤 그런 저거하고 지금 어석분포하고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좀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속 반복될 거다. 다음 그에서도 선거법이나 이게 일정하게 헌법이 좀 바뀌고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으면, 비례성이 강한 제도로 가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발전을 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고민들도 조금 진지하게 해나가는 세력들이 정치 내에서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총선을 앞두고 예를 들면은 이 구체적인 일상의 어떤 민생 문제 또 중요하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어떤 정말 87체제라는 게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잖아요. 계속 바로 하고 유지 강화되어 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의 집중.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상김에 의한 그 개헌 작업에 의해서 뭐 그렇게 이루어진 측면들이 큰데 이제 그게 예, 뭐 단합이었죠. 상김이 단합. 그래서 그게 이제는 그 바뀔 때가 이제 그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대선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각 정치 세력들이 그걸 이제 전면화 그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야기했던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가치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야당 쪽에서도 좀 호응이 있고 한다면은 어쨌든 국민들이 여야의 거의 90%가 지금 현재 돼 있지만 두 기득권 세력에.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중도 세력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선거 결과가 아니라 한편으로 30~30%씩 항상 있어 왔다. 그래서 이 세력이 그 총선 전에 뭔가 세력화를 하고 낸다면은 충분히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